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진 한 장이 있죠.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가 돼서 눈 가리개 그리고 헤드셋까지 끼고 미국으로 압송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에 전격적인 체포 작전이 있었던 건데, 이 작전이 거의 영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수도에 계속해서 폭발물이 떨어지고 정밀 유도 폭격이 시작된 거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 딱 30분 만에 특수작전 헬기가 침투했고요. 3시 30분에는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까지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편의 영화보다도 더 긴박한 작전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두로를 체포한 부대는 미국의 최정예 델타 포스입니다. 델타 포스는요, 탑티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다, 이렇게까지 불리죠. 인질 구출이나 아니면 요인 암살, 납치 등을 수행하니까 사실 델타 포스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델타 포스의 전체 부대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현장에 침투하는 요원은 300에서 400명이 정설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미군에서 300명, 400명을 뽑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정예 요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델타 포스 부대원 전체가 동원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기껏해야 2개에서 3개 팀, 다시 말하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미군의 사상자는 트럼프의 공식 발표상 제로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보다 더 깜짝 놀랄만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할 것, 운영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수도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베네수엘라에 미군 지상군도 투입하겠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두로를 체포한 것보다 미군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더 놀랄만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투입할지 투입하지 않을지 이제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친미 대리 세력, 프락시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림자 통치를 하는 거, 섀도우 룰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직접 미국이 통치했을 때 통치 비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친미 세력을 지원하긴 했지만 직접 미국이 통치하는 일은 굉장히 적었는데요. 왜 그러냐?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먹는 게 미국한테 국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 민족주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통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리 세력을 이용하는 게 민족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미국이 생각해 왔거든요. 그리고 책임 회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이 직접 통치했던 대표적인 나라 이라크죠. 그런데 이라크는 지금 현재 국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리 세력을 활용하는 게 지금까지 미국의 원칙이었는데, 놀라울 정도죠.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군도 간다. 이건 지금까지 미국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마가 세력을 대표한 사람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마가 세력은 남의 나라에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 미국의 청년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남의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왜 미국의 돈을 쓰느냐. 남의 나라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 바로 마가 세력이죠. 근데 마가 세력을 이끌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개입 정책을 썼다. 이건 정책의 180도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하는 거, 이것까진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직접 통치를 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할지 직접 말로 했죠. 일단 통치 비용. 통치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베네수엘라에 마약 조직도 많고요. 카르텔, 여기다 군부 세력 이걸 진압하는데 돈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베네수엘라 통치 비용은 석유로 받아가겠다. 너희들한테 정치적 안정을 가져줄 거야. 그 대신 야 베네수엘라 너희들 말이야 갖고 있는 석유는 우리 미국 거야. 거의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완전히 노후화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미국이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해왔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 생산 시설에 부속이 아무리 낡고 망가져도 이걸 수리할 만한 부속을 전혀 얻지 못해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건하는데 몇 년 걸릴 것이냐? 최소 5년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거든요. 물론 가속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치도 안정돼 있지 않은데 석유 시설을 마음 놓고 안정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 5년, 이건 기계적인 문제만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정치적 안정이 선행되고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5년이 아니라 7년 또는 8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족주의의 반발.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동안 미국이 들어가서 이런 민족주의 반발 때문에 미국이 큰 곤욕을 치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잘 들어보면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념 전쟁으로 어떻게든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미군이 진짜로 들어왔을 때 해방군으로 환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 미국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이라크 국민들 중에 미군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미군이 처음 통치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군의 협력자들, 대부분 미군은 어떤 사람들을 이라크에서 협력자로 사용했느냐? 사담 후세인한테 저항했던 반정부 인사들을 전부 다 미군의 협력자로 동원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못지않게 미군의 협력자들이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지원하면 그 돈 갖고 전부 다 부정부패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사병들을 양성해서 그 사병으로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을 핍박하고 더욱더 고통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 사람들은 미군을 극도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결국은 대리 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미군이 직접 통치한다 그래서 미군이 여기에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이 헤드쿼터, 본부를 맡고 결국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군을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면서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총구가 미국군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민족주의 반발뿐만 아니라 이런 부패한 베네수엘라의 구조를 완벽하게 클린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건 정말로 어려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임 회피 문제. 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군 통치로 안정화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경우고 간접 개입을 한 경우가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같은 경우인데 이 5개 나라 모두 정치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미국이 진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폭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얼마든지 요인 암살하고 그리고 요인을 얼마든지 체포해 올 수 있지만 문제는 통치를 한다는 건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데 미군이 직접 통치할 때 항상 문제가 뭐냐?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정치 역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군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끝없는 부패와 정치 불안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번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를 체포한데 명분과 실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일단 명분은 첫 번째, 마약과의 전쟁이죠. 이게 첫 번째 명분입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의 근원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게 명분이고요. 그런데 숨어있는 실리가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석유를 확보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어떤 질문을 해도 깔때기처럼 석유 확보 쪽으로 답변이 흘러갔습니다. 그 얘기는 세계 1위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확보해서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는 걸 절대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석유를 미국 회사들이 개발해서 미국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아예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중남미 좌파 정권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었는데요. 멕시코에 대한 경고가 언급돼 있었죠. 그리고 이건 국내용 카드이기도 한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추락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미국을 보여주면 강경 외교로 지지율이 회복되는 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실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작전 일자가 1월 3일이었죠. 이 1월 3일에는 정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월 3일은 굉장히 미국한테 중요한 날입니다. 1990년 1월 3일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 베트남전 이후에 추락한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끌어올렸고, 이걸 통해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훌쩍 넘어서 90%에 가까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날이 며칠이었냐? 2020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990년에서 30년 지난 20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6년 1월 3일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날씨 때문에 연기되다가 1월 3일이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여러분, 미국 내 정치권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 전부 다 트럼프가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1월 3일에 이렇게 마두로를 전격 체포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자신감을 심어줬던 1990년 1월 3일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990년 1월 3일이 왜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자부심을 키워준 날이냐? 여러분,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정말 열패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러냐? 1975년 베트남의 패망 이후 미국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1980년 미국에서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을 했는데 이게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 미군 기지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미군이 무려 241명이나 사망하면서 미국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한 번에 세워줬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파나마를 전격 침공했는데 여러분, 호두 하나 깨려고 유아 프레스를 동원한 그런 셈이 됐는데 왜 그러냐? 당시에 미국의 최신의 F-117 최초의 실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7,00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서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 전격적으로 노리에가를 체포했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노리에가를 체포하니까 미국인들이 이때 자존심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80%대 초반으로 급등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쟁의 승리라는 건 그 효과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나마 침공의 효과는 딱 6개월 지속됐는데 여름이 되니까 50%대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은 이겼지만 실업률이 7%대로 상승할 정도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991년 바로 다음 해죠. 1월 7일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이라크 침공 작전,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당시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89%로 미국 역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지율을 깬 건 아들 부시가 다시 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90%를 넘기면서 결국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나 이라크가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하는데 정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고 완벽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놀라운 작전을 하고도 지지율이 그대로라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다만 노리에가 체포 상황과 마두로 체포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6개월이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 점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노리에가 체포 상황 1990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련권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붕괴된 건 1991년이니까 이미 소련은 1990년에 거의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무리 파나마를 침공하고 노리에가를 체포해가도 미국의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미에는요, 쿠바나 니카라가 이 두 나라를 제외하면 모두가 우파 정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미국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심지어 인도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미국하고 긴장 관계가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남미에는 핑크 타이드라 그래서 좌파 정권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등 7개 나라 정도 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닌 게 2000년대에는 이 좌파 정권이 하나로 뭉쳐 있었지만 이번에는 좌파 정부들 간의 연대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과정에서 좌파 정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번에 긴밀하게 연대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일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리에가 체포 때와 다른 점 두 번째가 있는데, 과거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한 것은 실질적 실익이 파나마 운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990년 당시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여전히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1999년에 이 운영권을 파나마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파나마 운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침공했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막대한 석유 자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당시에 파나마는 거의 미국의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 자원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600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석유로 그 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유전의 핵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미국이 석유 개발을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좌시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본격 개발되고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노리에가 체포 상황과 지금의 마두로 체포가 다른 점 세 번째는, 자, 과거에는 미국 내부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단합된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의 민주당과 주류 언론도 노리에가 체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노리에가는 원래 출신이 뭐냐면 CIA 정보원이었습니다. 에셋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마약왕하고 결탁을 하고 미국한테 타격을 미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끈아풀이었는데 저것이 우리한테 덤벼들어?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야, 저 노리에가 제거해버려! 이런 여론이 미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건 아마도 미국 내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도 저 마두로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대의 명분에는 다들 동참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냥 찬성할 수만은 없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1990년과 2026년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이라크 침공도 해보고 아프간에서 통치도 해봤는데 엄청난 비용만 들어갔지 결국 이 두 나라 모두 미국이 통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어떤 여론이 있냐? 아니, 마두로 제거하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실익이 없는 군사행동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군사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 미국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침공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민주당 지지자의 89%가 마두로 제건 좋은데 침공은 하지 마 라는 쪽이었고요. 미국인의 67%가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 고립주의가 확산되면서 남의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크게 견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몽땅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죠.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정치 세력이 이제 마두로가 제거됐습니다. 독재자는 끝났어요. 미군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치안을 안정시켜주세요.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미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군에 협조해준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자마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뭐라 그랬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다, 미국에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절대로 미국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베네수엘라의 남은 실세는 더 이상 부통령이 아니에요. 마두로가 제거된 다음에 실제 실세는 카베요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카베요는 마두로보다 훨씬 더 강경파 실세입니다. 자, 이 카베요가 두 눈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감히 부통령 따위가 미국에 협조를 해서 미군을 요청한다? 그러면 당장 제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게다가 베네수엘라에는요, 러시아 군사자문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자문단이 항상 통화를 감청하고 도청하고 있는데 감히 부통령이 미국하고 직통 전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화해봤어 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화를 했다면 러시아의 군사자문단이 아마도 부통령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정보를 카베요한테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 때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을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베네수엘라 군부에 있던 그나마 친미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됐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미국이 야당 지도자였던 과이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군부 인사들이 과이도 편을 들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중에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편을 들었던 군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군부에는 조금이라도 친미적인 성향이거나 아니면 마두로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를 거론한 건 아마도 이런 기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여론이 작동되면서 이제 마두로가 빠진 나머지 잔당들의 정권을 끌어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추정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일반 시민들은 독재자가 사라졌다라면서 6에서 70%가 환영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껏해야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 정권을 스스로 끌어내려주면 미군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마두로 정권 때 베네수엘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국민들이 마두로 독재 정권을 그동안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민의가 결국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요. 베네수엘라는 군부 세력도 문제지만 콜렉티보라는 무장 깡패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를 폭행하거나 또 심지어 자기들은 마약 유통 등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금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무장도 충실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시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 힘이 이게 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렉티보 같은 이런 깡패 조직을 통해서 또 국민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베네수엘라의 여론이 작동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니 어차피 마두로 대통령도 이렇게 얼마든지 체포해 왔는데 부통령 감히 미국한테 덤벼들어 다 체포해, 그리고 강경파 실세 카베오가 있어? 카베오도 다 체포해, 전부 델타 포스를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국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 하나 있죠. 하이드라 문제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면 더 많은 머리가 자라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마블의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마블에 나오는 악당들 하이드라라는 조직이 있었죠. 이때
하이드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머리를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통이 움직이기도 하고 더 많은 머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라크, 리비아, 아프간 이런 데서 통치가 안 된다는 걸 미국이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국제적 상황이 유가나 금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쟁이 단기에 종료가 되고 일단 긴장 관계가 낮아진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겠지만 베네수엘라가 특별히 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대충 이런 상태로 소강 상태가 되기만 해도 금값과 유가가 안정될 수 있지만 만약에 베네수엘라하고 여러 가지 무력 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금값과 유가가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민간 기구예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2월 30일 그리고 올해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금선물 증거금을 인상해서 금값을 급락시켰습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를 딱 노려서 이틀 연속 이렇게 증거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금값을 떨어뜨려 놨거든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전부 다 베네수엘라 침공을 앞두고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 미국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자, 이런 미국의 선제적 조치는 시장에 경고란 거죠. 만약에 베네수엘라 전쟁을 빌미로 금값이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물에 증거금을 인상해서 금값을 폭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경고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후속 조치로 전략 비축류 방출 준비가 돼 있다고 시장에 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값 선제 조치 그리고 예상되는 후속 조치로 아마도 유가나 금값을 낮추려고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정세 불안 때문에 유가나 금값을 올리려는 세력과 그리고 이걸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제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씨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